제가 요즘 김어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어준 씨를 지금 비판하는 언론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중동,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다 가세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지금 김어준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현상을 보면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 현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어준이라는 키워드로 한국 언론의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죠. 한국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해묵은 문제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어준은 성역이다. 김어준은 성역화됐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죠. 김어준 성역화는 허구입니다. 왜 그러면 김어준 성역화라고 하는지 그 언론의 속내를 한번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진짜 성역은 따로 있습니다. 2016년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한국 언론의 진짜 성역이 무엇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9년 전의 이야기를 왜 지금 꺼내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은 자주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드러났을 때 그 문제점이 이제 알려지는 거죠.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이 드러낸 언론의 진짜 성역, 김어준은 성역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무슨 성역입니까? 김어준 씨는 여기 댓글, 악마팀장 TV 댓글창에도 비판하는 글이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비판이죠. 어제 댓글창에 함동규 TV를 가서 보라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번 짧게 봤습니다. 함동규라는 분은 문학평론가이던데 유튜브에서 언론평론도 좀 하고 김어준 씨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함동규 평론가의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스타일의 문제, 진행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어떤 요소의 과다한 사용 이런 걸 지적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논리가 딸리거나 뭔가 자기가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된 큰 웃음을 짓는다. 하하하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외모가 뛰어난 여성 출연자를 앉혀놓고 윽박 지르고 또 자기 말을 경청하게 함으로써 자기 말에 권위를 실어준다.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이를테면 김어준 씨 자기 말에 어떤 권위를 높인다든지 자기의 이를테면 조회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진행자 말을 끊는다든지 자기의 논리를 강요한다든지 김어준 씨가 이런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악마팀장 TV를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그런 거는 싫지만 그래도 이런 점 때문에 김어준을 신뢰한다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성역화됐다면 비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 할 거 없이 전부 김어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역이면 공격을 못하죠. 성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진짜 성역은 공격하지도 못해요. 이건희, 한국 언론이 언제 이건희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성역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진짜 성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한국 언론의 진짜 성역은 언론사 사주 그리고 언론사 그 자체입니다. 동급이지만 2번으로 써놨는데 재벌입니다. 언론에 광고를 주는 돈을 대주는 재벌이 진짜 성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입니다. 한국 언론은 힘 있는 종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면 힘들어지거든요. 이를테면 순복음교회 비판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순복음교회 주변에 엄청난 주말마다 주차를 해서 몸살을 앓아서 그거 비판했던 언론은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와 재벌, 종교인 과세 이런 거 보도 제대로 못합니다. 보도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외에도 사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언급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만 진짜 성역을 꼽자면 사주, 재벌, 종교 이 세 가지가 진짜 성역이고 이 세 가지는 진짜 성역이기 때문에 성역이라고 비판도 안 합니다. 김어준은 성역이 아니니까 성역화됐다고 맨날 비판을 하는 거죠. 성역은 아예 입도 뻥끗 못하는 게 진짜 성역입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지금. 자 신분들이 일단 싹 다 했죠.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 중에 김어준 씨 비판하는데 약간 김어준 씨가 두려워서 비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유튜버 중에서 김어준 씨 비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김어준 씨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김어준 씨 비판을 서슴없이 합니다. 성역화됐다는 것은 완전히 과장된 프레임이고 허구의 프레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진짜 성역을 가리기 위해서 가짜 성역을 만들어서 내세우는 그게 언론의 속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출연자가 없이 제가 혼자 떠들잖아요. 혼자 떠들다 보니까 기사도 읽고 원고가 없으니까 이걸 또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말을 갖다 이렇게 끊어서 천천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느려서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 좀 빨리 하라고 하시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 온도, 습도 12.3 성역은 없음을 실천하려 한다. 딴지 게시판 보고 오셨다고. 네, 원희 30님, 김대영 악마팀장님 응원합니다. 정치 권력은 임기가 있지만 재벌과 대형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언론사 사주도 임기가 없습니다. 언론사 사주가 가장
대표적인 성역이죠. 정준희 교수의 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올리비아님, 노라님도 와주셨고요. 자, 인태현 변호사가 중기부 2차관 유력이라는 기사, 오늘 저도 봤는데 동아일보가 김어준 처남 중기부 2차관 유력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씨 처남이 능력도 없는데 김어준 씨의 영향력 때문에 정부 주요 직책을 맡는다면 그건 당연히 비판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인태현 변호사를 잘 몰라서 그분이 중기 2차관에 적합한 분인지는 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어준 씨의 성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역이면 이런 기사를 못 쓰죠. 제가 존경하는 전우용 교수님께서 최근에 언론들의 김어준 때리기에 대한 의견을 어제 페이스북에 올려두셨더라고요. 내용이 긴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 사상 친북 김대중 후보를 색깔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안보기 운동, 조선일보 불매 운동 이런 게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김어준이란 젊은이가 조선일보의 딴지거는 딴지일보라는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똥꼬 깊숙이라는 사실을 내걸고 총수를 자칭하며 조선일보를 꺾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당시에는 가소로운 일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나우누리 게시판을 통해 그의 이름을 알고 있던 저도 참신과 황당, 발랄과 유치의 경계선상에 있는 한 젊은이들의 객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동아중앙조선도 사실상 합체해서 조중동이 됐고 이명박의 도움으로 종편까지 장악했습니다. 그 사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 대다수는 조중동 기사를 베껴 쓰고 조중동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기회만 되면 조중동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어준은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언론 비평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조중동 등 주류 언론이 숨기는 사실들을 찾아 들춰냈고 왜곡하는 사실들을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선일보에 딴지 거는 걸 목표로 했기에 그의 말들은 조선일보의 편파성과 대척점에 놓였습니다.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침몰 직전에 있는 배를 바로 세우려면 반대쪽에 무게를 실어줘야 합니다. 김어준은 한 번도 자기가 균형 잡힌 언론인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편파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언론 지형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상태에서는 균형 잡힌 언론보다 균형 잡는 언론이 더 소중합니다. 이른바 진보 언론들조차도 안티조선이 아니라 낫조선에 만족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극우 세력이 급증하고 준동하는 이유 중 하나도 조중동이 주류 언론의 지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과 그 팬덤들 때문에 한국 사회 언론 지형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배의 기계적 중심에 서서 자기 덕에 배가 균형을 잡는다고 자랑하는 멍청이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반대편에서 진짜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아주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균형 잡힌 언론이 아니라 균형 잡는 언론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어준 씨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설명해준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주간경향이 김어준 가라사대 경향신문에도 같이 실었던 그 기사죠. 이번에 김어준 논쟁을 사실상 촉발시킨 게 이 주간경향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정정보도를 신청했는데 의견 표명이라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언중위에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각이 충분히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언중위에서는 이것을 기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줄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사실은 처음부터 정정보도를 할 일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김어준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정보도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경향신문 보도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견을 정정할 게 뭐 있느냐 이런 판단인 거지 의견 자체가 옳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의견은 또 다른 의견으로 반박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반박하고 있잖아요. 경향신문의 의견은 제가 보기엔 틀렸다, 잘못됐다, 과장됐다, 왜곡됐다 이렇게 의견은 의견으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성역이 아니니까 집권 여당에서 이런 걸 해도 기각이 되잖아요. 김어준 비판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고 민주당이 이거를 정정보도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 성역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자, 김어준 성역화를 보면 성역화, 김어준의 팬덤 비판 기사를 보면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영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구체성이 없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전국은 마비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비인지는 없습니다. 기성언론도 마비시켰다고 하는데 기성언론이 어떻게 마비됐는지는 없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어떤 피해냐니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허상이 본질을 덮었다는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피해죠. 자, 무소불위의 유튜브 권력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어떤 위험 수위를 넘었는지 어떤 해악이 있는지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이 김준일 씨의 한겨레 신문 칼럼에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성역화 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에 대한 성역화에 대해서 김어준은 정말 성역인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비판을 꺼리는 건 맞습니다. 그건 김어준이 성역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김어준 방송에 자주 나가서 자기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 알려야 되는데,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표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김어준에 자꾸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김어준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바로 비판을 하죠. 그리고 다른 언론들은 일제히 김어준을 비판하고 김어준 뉴스공장 팬조차도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점에서 성역화라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고 거짓된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언론의 실제 성역은 따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사주, 그리고 언론사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가 재벌, 세 번째가 종교입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25년 하면서 KBS는 그나마 재벌에 대해서 조금 신문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래도 재벌 보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삼성과 관련돼서는 KBS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조차도 삼성에서 관리하는 기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은 언론의 상호 비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타사의 보도도 비평하지 않고 또 타사 언론 사주와 관련해서는 더더욱도 비평을 안 합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종교는 종교의 압력이, 종교의 반발이, 종교 그 신도들의 반발이 너무 두려워서 비판을 잘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역화되어 있는, 아주 오랫동안 성역화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한국 언론에서.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 정치 권력은 성역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비판의 대상이죠. 가장 비판을 언론에서 안 받는 성역 세 가지가 언론 사주, 그리고 언론사, 재벌, 종교입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타파, 독립언론이죠.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지난 2016년 4월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안가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안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보도를 했습니다. 한 번에 4-5명의 여성을 불러서 500만 원씩 줬다고 하고, 동영상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촬영됐고 날짜도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제보를 받고 3개월 동안 검증을 한 끝에 이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애초에 뉴스타파에 처음 제보된 게 아닙니다. 다른 언론에 제보됐고 YTN에도 제보가 됐는데 YTN에서는 이걸 보도하지 않았죠. 제가 이 이야기는 다음번 YTN 이야기할 때 드리겠습니다. YTN에서 이 영상 제보를 받은 정보가 삼성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유튜브의 조회수를 보면,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됐냐면 1,5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뉴스타파의 2016년 7월 20일 보도인데 조회수가 1,593만 회가 나왔습니다. 뭐 2번 본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제외하고 한 명이 한 번 봤다고 친다면 1,593만 명이 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볼 사람은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봤다라고 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있다 보니 못 찾아서 그랬는데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타파의 이 보도 이후에 자, 언론사 이건희 동영상을 보도한 건수입니다. 자, 표를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제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성매매 장소는 임원명의 논현동 빌라이고 수표는 삼성 지점에서 발행됐다. 그리고 삼성에서 무리를 이렇게 송구스럽다라고 인정을 했죠.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의 광고 집행 건수가 나왔는데 한겨레가 11건으로 제일 많은 기사를 썼고요. 경향신문이 3건을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1건밖에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회장이 소유한 중앙일보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문화일보와 내일신문도 기사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2단 기사 아주 작게 쓴 겁니다. 1건씩 보도했고 나머지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헤럴드경제에서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뉴스인데 지상파 뉴스도 KBS, MBC, SBS가 메인 뉴스에서 1건씩만 다룬 뒤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2일 MBC에는 뉴스데스크 16번째 꼭지에서 SBS와 KBS는 각각 메인 뉴스 19번째, 20번째에서 보도를 했고 출처를 한 인터넷 매체로만 밝히고 이 회장의 성매매 정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조명한 게 아니라 제목을 보면 경찰이 이 성매매 동영상을 갖고 팔아먹으려 했다니 경위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자,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사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보가 들어간 언론도 있고요. 뉴스타파만 이거를 용기 있게 보도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뉴스타파를 인용하거나 뉴스타파가 촉발시킨 이건희 동영상에 대해서 보도가 시작됐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한겨레만 제대로 보도하고 경향신문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 거의 주요 일간지들은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 한겨레가 4년 동안 삼성 광고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보도한 대가를 한겨레가 톡톡히 치른 거죠. 이게 지금 삼성 광고가 전부 일제히 실린 2020년도 한겨레만 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겨레만 이런 신문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면을. 자,
삼성전자의 광고 집행 액수는 한국 언론의 광고 집행 1위입니다.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 자, 매일경제 155억 원, 조선일보 114억 원, 동아일보 113억 원, 한국일보 96억 원. 2014년 광고 집행 액수입니다. 집행 건수네요, 건수.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향신문 59, 한겨레 7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이렇게 전부 삼성의 광고를 많이 받으니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보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겨레가 제대로 했다가 삼성에서 광고가 끊겨갖고 4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전에 여기 보면 2017년 기사입니다. 아까 성매매 보도가 2016년에 있었는데 촛불 박근혜와 삼성의 유착에 대해서 한겨레가 또 보도를 많이 했죠. 한겨레 삼성 광고가 경향신문 절반으로 추락했습니다. 보면 한겨레 여기 있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있는데 한겨레 신문의 광고는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을 비판하거나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를 하면 광고로 바로 응징을 해버리는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재벌이, 삼성이 대표적입니다만 재벌이 언론의 비판을 받지 않는 성역화되는 거죠. 이런 일은 처음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2010년도 그때 기사인데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하고 경향만 제대로 보도를 하고 다른 모든 언론들이 침묵했거나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삼성이 한겨레하고 경향의 광고를 끊어갖고 일반 시민들이 격려 광고를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독자의 수익은 기반하지 않고 한겨레조차도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삼성 같은 대기업을, 삼성 같은 광고주를 또 그런 광고주 중에 오너 일가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로 바로 응징을 해버리고 이렇게 광고가 삼성 광고가 떨어지면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재벌 몇 군데만 광고를 끊어버리면 적자가 나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엄청 보게 되죠. 아니, 김어준이 성역이라면 삼성, 한겨레, 경향이 어떻게 김어준을 공격합니까? 한겨레는 이 당시 용기 있게, 또 경향도 그전에는 이건희 회장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해서 광고가 끊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한겨레 생활 광고란에 첫 번째 독자 격려 광고가 실렸는데 삼성그룹이 진정 변할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독자의 힘으로 한겨레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격려 광고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신문이 있어 행복합니다. 고양시, 김수병, 한겨레 경향은 삼성 자본에 꺾이지 말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삼성과 경향의 광고 탄압에 대해 항의하면서 자비를 들여서 격려 광고를 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겨레 경향신문에 대한 시민들의 격려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어제 댓글 중에 신문유통원에 근무하시던 분이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던데 지금 25개의 신문을 유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겨레 신문은 유가 부수가 단 한 부도 없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과거에 국민들의 받던 신뢰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자가 사실은 신문에 광고를 내주는 것보다 그 신문을 응원해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구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겨레 신문 구독자도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언론 수용자 조사를 언론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효재 씨를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한 다음에 이런 조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 열독률이라든지 구독률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 조사 결과를 2022년에 발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사별 열독률은 복수응답이 가능합니다. 조선일보 2.9, 중앙동아 1.6, 매일경제 0.7, 한겨레 0.6, 한국경제 0.4, 경향신문, 한국일보, 농민신문 0.3입니다. 58,9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 신문을 읽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0.6%밖에 한겨레가 안 되고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0.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2021년 조사입니다. 지금 조사해보면 종이신문 열독률이 높아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신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종이신문을 읽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9.7%였는데 4년 전에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매체별로 쪼개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신문유통원에 다니시는 분이 댓글로 달아주셨다시피 자기 유통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25개 신문 중에서 한겨레 신문이 단 한 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한겨레만 없겠습니까? 경향이나 한국도 비율로 보면 없겠죠. 한겨레가 그래도 이때 당시 경향, 한국보다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신문은 사실상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시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광고 탄압에 맞서는 한겨레를 응원하기 위해서 광고까지 실어줬는데 지금은 구독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들에 대해서. 그래도 한겨레 신문이 인정할 만한 것은 삼성에 대해서 광고 탄압을 당하면서도 옛날에 이건희 비자금 보도 때 한번 탄압을 당해서 한번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박근혜 정부의 삼성과 박근혜 정부의 어떤 불법 거래 그리고 경영권 불법 승계 그리고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이런 걸 보도를 했다가 삼성으로부터 광고가 끊겨서 또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런 한겨레 신문의 어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신문보다는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경향도 한겨레랑 같이 했는데 지금 경향은 거기에서 좀 이탈을 해서 경향은 이때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론의 진짜 성역은 두 번째 성역은 첫 번째 성역은
언론사 사주고 두 번째 성역이 재벌이라고 했는데 일단 재벌이 어떻게 성역화되어 있는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일보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만든 신문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도 정주영 회장이 만든 신문이고 지금은 재벌들이 수십 개의 재벌들이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도 현대에서 만든 신문이고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매일경제는 족벌신문입니다. 가족 경영 신문이죠. 그리고 세계일보하고 국민일보는 종교신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한국일보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그룹에서 인수를 했고 헤럴드 경제, 중흥건설, 서울신문, 호반건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기업이 다 인수를 해갖고 소유 구조는 재벌 아니면 족벌, 그리고 수익 구조는 광고, 협찬, 일변도.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가 제대로 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동아그룹 승명호 회장이 2014년 말에 한국일보 경영난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심했던 한국일보 인수 양해각서를 맺고 2015년 초에 한국일보를 완전히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그룹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 승명호 회장이 한국일보를 인수한 다음에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중견기업 오너였다가 한국일보를 인수하고 나서 언론사 오너가 되면서 위상이 확 높아졌죠. 밖에 나가면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우회장도 3년 연임, 3년 하고 또 3년을 연임했습니다. 여기에 유진기업 유경선 회장이 자극을 받아서 YTN을 인수하려 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에. 자, 그러면 승명호 회장이 한국일보를 2015년 초에 인수했다고 했는데 인수하자마자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한국일보 편집국 간부들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형,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친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의미 없는 발언이고 이완구가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일보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회장하고 친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일보가 이거를 회장하고 친하다니까 압력을 받았다. 회장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기사를 쓰는데 좀 조심스러웠고 불리한 기사를 빼줬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한국일보 당연히 영향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왜 한국일보 국장을 만나서 승명호 회장 형제와 친하다는 이야기를, 승명호 회장은 한국일보 회장이고 형인 승은호는 코린도 그룹 회장입니다. 기자들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한국일보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승명호 회장은 자본으로 언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단박에 사버렸습니다. 한국일보 회장이 됐으니까. 그전에 동아그룹 회장 같으면 이런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완구 회장의 이런 영향력 과시가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승명호 회장은 자본의 힘으로 한국일보라는 언론사를 인수해서 단박에 영향력을 획득했고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아까 한 또라이 청년, 객기 부리는 청년, 약간 재미있는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을 이 바닥에서 박박 기면서 실력을 갈고 닦고 이용자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로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단박에 영향력을 획득한 이런 자본 권력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오랫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로 축적된 영향력에 대해서만 비판을 합니다. 아마 승명호 회장은 그 뒤로부터 언론사끼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사주에 관한 문제도 다른 언론에서 비판하지 않는 게 약간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승명호 회장은 한국일보를 인수하고 나서 아마 달라진 위상을 엄청 느꼈을 거예요. 동아그룹이나 코린도 그룹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언론사에서 잘 보도를 안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씨 의혹으로 회장 집무실에서 경찰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상훈 회장의 동생인 방용훈 회장 부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을 때 그것도 많은 언론이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KBS조차도 제보를 받고 가서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 일가와 관련된 문제, 이럴 땐 방정호 조선일보 전무의 딸이 운전기사한테 엄청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MBC가 보도를 했죠. 장인수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서로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사 사주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로 축적되어 있는 영향력과 자본의 힘으로 단박에 획득한 영향력 중에서 어떤 영향력이 더 건강한 영향력입니까? 한국일보가 승명호 회장이 단박에 획득한 영향력보다 김어준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영향력 이 더 위험하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국이 마비되고 언론이 마비되고 피해가 속출하고 사회적 해악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어준의 영향력에 대해서. 정작 성역화되어 있는 것은 언론사 사주와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만들고 책임 프로듀서로서 일을 하면서 꼭 다루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개혁. 그리고 뉴스를 만드는 그 많은 돈은 누가 내고 있을까? 제가 CP로 있으면서 만든 꼭지인데요.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이 나와서 신문은 많은 기업이 연대해서 만든 광고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내려갔고
여기서 보여드릴 대목만 보여드리죠. 워낙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자, 여기 보시면 이거 2019년도에 방송한 거니까 그 뒤에는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했고 이런 자료를 조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2017년 기준으로 광고 수입 비중이 60%, 부대 사업이 20.8%, 신문 판매 수입이 14.3%, 인터넷상의 콘텐츠 판매는 5.3%라고 합니다. 부대 수입 비용도 뭐 협찬 사업이라든지 무슨 컨퍼런스 사업이니까 어차피 대부분 대기업에서 수입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홍보비에서 5명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고정비용과 일종의 보험입니다. 10년 동안 신문 광고비를 올리지도 않았지만 깎지도 않았다. 그냥 고정비용이라고 본다. 올해 이 언론사에는 어느 정도 고정비용이 발생하겠다 예측된다. 언론사와의 관계다. 언론사가 갑이고 기업 홍보는 을이다. 나중에 일에 있어서 을 입장에서 어필하러 하려면 보험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연말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억 원 광고를 했는데 올해 6천만 원밖에 안 했다. 그러면 12월에 가서 4천만 원 채워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4천만 원 플러스 알파 요구를 해옵니다. 광고를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취재부서 부장이 연락을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문사의 광고비는 일종의 보험료 내지는 고정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수익 구조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수익 구조가 매우 건강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주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독료에 기반한, 구독에 기반한 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역화 돼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언론 사주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엉뚱하게 김어준이 성역화돼 있다고 거짓 프레임, 왜곡된 프레임, 과장된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김어준 씨는 대한민국에 입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씨 비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김어준 씨 비판하면 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만 좀 김어준 씨 눈치를 보겠죠. 나머지가 누가 김어준 씨 눈치를 봅니까? 그분들한테는 어쩌면 김어준 씨가 무서운 존재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방송에 계속 나가야 되니까. 자주 불러주면 좋으니까. 나머지 사람에게는 김어준이 무슨 성역입니까? 전혀 성역화되어 있지 않고요. 자, 주진영 대표님이 그때 저녁 토크쇼 제2에 나와주셨는데 한화증권 대표이사를 했는데 광고비를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면 회사의 광고 담당자들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것이고 이걸 움직이면 신문사 쪽에서 시비를 걸거나 복수를 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깡패 아닙니까? 부수도 부풀리고 광고 효과도 없는 광고비를 시비를 걸거나 복수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광고비를 터무니없는 광고비를 내게 하고 그리고 그런 광고비를 많이 내는 가장 큰 기업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고 또 언론사 사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침묵해 줍니다. 침묵의 카르텔이 있죠. 그런 성역은 놔두고 매출도 200억도 안 되는 김어준 씨를 입까지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김어준 씨를 성역화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니 정작 진짜 성역은 가리기 위해서 가짜 성역을 성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은 실시간 채팅 참여자 수가 현재 322명인데 어제 600명 훌쩍 넘었던 거에 비하면 제가 너무 같은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언론은 수용자 눈치를 봐야 됩니다. 수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또 거창하게 말하면 그것을 수용자 지상주의, 이용자 지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어떤 요구에 충실히 따라가는 그런 방송을 하는 대표적인 방송이 최욱의 매불쇼죠. 최욱은 항상 우리 시청자들은 옳다. 시청자들의 말은 내가 무조건 따른다 이야기하는데 아주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욱 씨가 거기서 무슨 선정적인 걸 하거나 폭력적인 걸 하지 않잖아요. 거기 최욱 씨가 말한 시청자의 의견은 네가 틀렸어 라고 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기성 언론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지금 수용자들이, 독자들이, 국민들이 틀렸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니네가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오만한 태도거든요. 지금 조중동은 할 거 없고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한겨레 경향 너네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안 봐. 구독 안 해. 응원 안 해. 외면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보냈는데도 그 목소리를 외면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본인들이 마실 물을 제공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어떤 현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원인 파악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상은 김어준의 영향력이 센 거고 언론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이 현상은 객관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럼 원인이 뭐냐 살펴보면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 발전, 미디어 환경 변화, 이에 따른 수용자의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 수용자의 의식 변화,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 윤석열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 여기에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능력과 감각, 그리고 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올라가고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떨어진 겁니다. 원인은 매우 다단합니다.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용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자가 마실 물을 제공을 해서 수용자의 신뢰를 얻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김어준 씨만 비판하면 마치 김어준 씨에게 쏠렸던 영향력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